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국제무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 학생으로서 특히 무역학과 학생으로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그런 그 주제를 다뤄왔어요. 첫 번째가 국가의 상태를 분석하는 즉 그 경제의 상황,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기 진단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환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환율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환율이 기업이나 혹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환율과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상대 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 기업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 경영 분석이에요. 경영 분석. 최소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상태, 안전성이라든가 혹은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상대 학생이라면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 기업을 분석하는 경영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첫 번째가 기업 경영 분석의 의의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 경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재무제표, 경영 분석, 그리고 해설, 그리고 주요 경영 분석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분석의 의의예요. 의의.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경영 분석을 왜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것은 이해 관계자, 기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그 이해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계량적, 비계량적 정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 요 기업의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량 분석은 주로 요 재무제표 분석이 주를 이루어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요 재무제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분석을 하는 그 목적은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 즉 경영 분석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한 번씩 그냥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같은 경우는 그 대출금 원금과 이자 횟수의 그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보통 하죠. 그래서 뭐 수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금 조달 능력, 뭐 평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증권사나 연금, 기금 뭐 이렇게 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는 주식 및 채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통 경영 분석을 해요. 수익 창출 능력 이런 것들 하죠. 배당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경쟁 기업이나 혹은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보통 경영 분석을 해요. 그 경쟁 기업의 뭐 강점과 약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래처의 수익성이나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해서 경영 분석을 하고요. 정부기관도 합니다. 정부는 왜? 경제 정책이라든가 과세 행정을 수행할 목적으로 보통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이라든가 혹은 자본시장의 그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통 합니다. 어, 주로 독점력이나 기술력 등등 산업 구조 분석을 하고요. 혹은 담세 능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요, 주로. 그 다음에 뭐 탈세 방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 등등 기업 내부 이해 관계자가 경영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내부를 통제하고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통
경영 분석을 합니다. 해서 내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는 수익성, 뭐 재무제표 분석, 기업가치 분석 등등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경영 분석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고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같아요. 대부분. 국내외에 그 기업 경영 분석을 갖다가 해서 통계로 발표를 공시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경영 분석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은 업종별로 어떤 지표에 대해서 그 지표를 평균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재무제표나 경영 분석 비율들이 있는데 요거와 비교하시면 돼요, 보통.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에서도 합니다. 업종별로 재무제표나 및 재무제표, 재무 비율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것들 참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이 여기서도 하고 중소기업 관련 그 분석할 때 그 기준 값으로 기준 비율로 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좋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영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우리가 이 재무제표, 우리가 꼭 회계학을 혹은 뭐 경영학을 우리가 전공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뭐 근무하다가 본인이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전공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재무제표를 파악하는 방법, 이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거해서 요 재무 정보를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대차, 대조표입니다. 어, 요게 바로 지금 공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대차 대조표라고 안 하고 보통 재무 상태표라고 써 있어요. 보통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대차 대조표를 가리켜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등의 그 일정한 보고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보통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뭐 연결 재무제표도 있고요. 그럼 결합 재무제표가 있고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 등등.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뭐 등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부속 명세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재무 분석을 해요. 경영 분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인데 볼 줄 알아야 돼요. 차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차변 대변 표시 안 하고 그냥 요거 유동자산, 고정자산 표시하고 그 밑에 다시 유동부채, 뭐 고정부채, 자본 이렇게 표시하는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이와 같이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한 시점의 상태의 그 재무구조를 나타냅니다. 차변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즉 자산을 나타내고요. 차변은 자산이에요. 자산. 그리고 대변은 총 자본이에요. 부채와 자본의 총계로 나와 있죠. 즉 총 자본을 얘기합니다. 총 자본. 자, 자산과 자본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요 재무상태표는 총 자본입니다. 총 자본인데 대변은 총 자본인데 보시면은
부채죠. 부채와 요 빨갛게 표시한 게 부채예요. 부채.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 총 부채죠.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즉 부채와 부채는 빌려온 거니까 자기 게 아니죠. 요 자본은 자기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 요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변은. 다시 말해서 이거는 타인 자본이죠. 빌려온 거니까 타인 자본. 음. 자, 이 얘기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자본을 조달을 기업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을 했는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조달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이 조달한 자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사용이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투하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있는데 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또 나타내는 거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즉 어떻게 자기 자본이 얼마를 조달하고 타인 자본을 얼마나 조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요 대차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는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차변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즉 자산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대변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즉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거는 같아요.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재무구조의 그 상태, 조달한 자본이 어떻게 투하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를 나타내요. 이 대차 대조표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예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그 기간사의 손익계산 기간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는 어느 한 시점 앞에서 보았던 한 시점입니다. 시점 여기 아까 보시면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그 한 시점의 그 상태를 나타내요. 요 재무상태표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사이에 매출액이나 이런 어떤 그런 기간 사이에 손익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예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이 있고요. 당연히 그 매출 원가가 있겠죠. 상품을 재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재화를 만들기 위한 제조하기 위한 그 원가가 들어가겠죠. 원가 같이.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 사실 이 영업이익이 아주 중요해요.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 혹은 영업외 비용을 빼주고 더하고 빼주면은 경상이익이 나와요. 경상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 손익을 빼고 더하고 해주면은 법인세, 세금을 내기 전에 순이익이 나오고 이제 세금을 빼주면은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익과 손실의 그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현금의 흐름. 그 기간사의 현금이 어떻게 그 현금의 상태죠. 상태를 나타내는 이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업 활동으로부터 인한 현금 흐름, 뭐 당기 순이익이 22 남았고요. 비용 등의 가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겠죠. 그냥 순수한 영업으로 그 기업의 어떤 영업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를 통한 거죠. 이거는 현금 유입, 유출 뭐 하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해가지고 그 기간사의 현금의 증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 현금 기말 기초 처음에 이 기간 그 전에부터 넘어온 현금이 있겠죠. 2월 돼서 들어온
전입된 현금 해서 더하면은 기말에 현금이 이만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현금의 상태를 나타내요. 현재 이렇게 34억 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상세. 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뭐 배당을 관련해서 이걸 뭐 주식 투자할 때 보통 많이 보는데 배당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 알 수 있겠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통해서 뭐 적립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 뭐 비용 관련 계산할 때 효율성 할 때 제조 원가 관련해서 요 파악을 할 때 요 제조 원가 명세서도 이게 필요하겠죠. 제조 원가 명세서 이런 것들, 재료비, 노무비, 뭐 재료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러면은 이러한 어느 쪽이 과다한지 알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분석입니다. 경영 분석. 경영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경영 분석의 유형인데 보통 분석 지표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수를 분석을 보통 합니다. 실수. 그 실수, 실제 그 기업의 재무 상태표나 혹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런 지표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율로 분석을 해요. 비율로 보통. 그러니까 실수로도 분석을 하고 비율로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 기간에 따라서 나누면은 행단면 분석과 시계열 분석으로 하고요. 시계열 분석 많이 합니다. 시계열 분석. 그래서 우리는 실수 분석과 비율 분석,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추세 분석, 시계열 분석이죠. 보통 추세 분석을 해요. 우리가 경기 진단할 때도 한 시점이 아니라 뭐 10년, 5년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하죠. 어떤 한 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그 시점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 시점의 어떤 그 상태가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추세 분석을 합니다. 시계열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할 때. 경기를 진단할 때도 그렇고 기업의 상태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세 분석을 보통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추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 경영 분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 실수 분석, 처음에 실수 분석인데 3년 내지 보통 5년간의 그 추세를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해요. 5년. 뭐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면은 3년도 하는데 최소한 5년 정도는 봐야 그 기업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5년 정도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야 어느 정도 그 기업의 그 돌아가는 기업의 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 분석을 할 때 첫 번째가 그 경영 지표 분석이에요. 기본 지표 분석이에요. 기본 지표 분석. 조사 대상 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어떻게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바로 경영 기본 지표입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상태를 갖다가 문제점을, 특징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경영 기본 지표예요. 경영 기본 지표에는 매출액이 있어요. 첫 번째 매출액. 뭐 이거 영업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출액. 그 다음에 경상이익. 경상이익을 보고요. 이 경상이익의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같이 경상이익의 이 흐름을 봐요. 흐름. 그 다음에 총자본 상태죠. 이 총자본이 5년간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뭐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업원 수를 봅니다. 종업원 수. 종업원 수의 그 변화를 보면은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겠죠. 갑자기 종업원을 갖다가 뭐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자본의 증가, 종업원 수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매출액, 경상이익, 총자본, 종업원 수에 더해서 뭘 하나 또 보냐면은 그 기업의 그 생산하는 제품이죠. 그 실물 수량의 추이를 보통 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 실물 수량은 자동차 판매 대수,
라든가 혹은 뭐 생산 대수라든가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그 실물 수량의 변화를 보는 거죠. 이 변화가 갑자기 뭐 떨어지거나 증가하거나 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어떤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그 실물 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와 같이 경영 기분 지표를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위해서 첫 번째 경영 분석을 할 때 먼저 경영 지표 분석을 하고요. 먼저 매출액. 매출액은 영업 수익입니다. 이게 수익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수익력을 매출액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액이 그 변화를 보는 겁니다. 감소를 하거나 감소를 해요. 매출액이 점점 그 5년간 봤더니 점점 줄어들고 있어. 혹은 정체 늘어나지 않고 있어. 그러면은 이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소나 정체할 때. 그다음에 최소한 이 매출액이 최소한 경제 성장률 이상의 증가가 바람직해요. 경제 성장률이 뭐 4%인데 매출액 증가율이 뭐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성장이 그 경제 성장에 비해서 이 기업의 성장이 낮다는 거죠. 최소한 경제 성장률 이상의 증가가 바람직하다. 매출액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상이익입니다. 경상이익. 경상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조 원가와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손익을 가감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판관비를, 그러니까 제조 원가 빼고 판관비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즉,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손익을 빼고 더한 것이 경상이익입니다. 요 경상이익은 그래서 경상이익을 볼 때 우리가 영업이익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업과 재테크의 성과를 나타내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 플러스 재테크예요. 본업과 관련 없는 어떤 투자를 통해서 금융 관련 투자죠. 통해서 벌어들이거나 혹은 손실을 본 그 상태, 그 성과를 나타내는 이익이 바로 경상이익이에요. 전체의 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업의 전체 성과, 본업에서의 이익과 손실, 그 다음에 그 외에 영업의 손익, 재테크를 통해서의 그 손익을 더한 거니까 전체의 그 성과, 그 기업의 성과죠. 본업과 재테크의 성과를 나타내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액으로서 이익이죠. 액으로서의 수익력을 나타내고요. 매출이 정체되면 당연히 이 경상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경상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매출액, 경상이익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총자본입니다. 총자본, 즉 총자산이에요. 매출액이나 경상이익은 크면 클수록 바람직하죠. 경상이익은. 위에서 봤던 매출액이나 경상이익은 크면 클수록 바람직해요. 근데 요 총자본은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총자산이 크다고 해서. 오히려 이익이 같다. 이익은 같아요.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는데 이익은 같은데 총자본이 작은 쪽이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이익이 큰 거니까. 자, A와 B기업이 이익이 같은데 A기업은 총 자본이 B기업보다 크다. 그러니까 B기업이 나은 거죠. 이익이 같다면 총 자본은 작은 편이 효율적이죠. 효율적. 따라서 기업을 경영을 하는데 좀 더 기업을 더 잘 운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총 자본의 증가와 매출액의 증가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매출액이 총자본 증가,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총자본이 별로 증가하지 않다면은 그만큼 적은 자본으로 운영을 잘해서 매출이 큰 거잖아요. 근데 총자본은 증가하는데 매출액은 정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본이 증가하는데 매출액이 정체하고 있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자본과
네, 총자본의 증가와 매출액의 증가를 비교할 필요, 그냥 그 흐름만 봐도 대충 그 기업의 효율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자본은 매출액보다 당연히 총자본은 매출액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죠. 당연히. 그리고 총자본의 증가가 매출액 증가보다 큰 경우 총자본의 증가가 매출액의 증가보다 커요. 총자본의 증가가 매출액 증가보다 큰 경우는 이 경우는 매출에 공헌하지 않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의미죠. 매출액은 이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총자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매출에 공헌하지 않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의미예요. 자, 왜 증가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매출 증가율이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총자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이 자본 가운데 자산 중에서 매출에 공헌하지 않는 놀고 있는 자산이 있다는 얘기죠. 요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건지 이게. 하나는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괜찮아요. 이제 연결이 되면 되니까 매출에. 생산 설비 투자를 했어. 그런데 아직 매출과 연결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생산 설비에 자금을 투하하지 않고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죠. 생산 설비가 아니라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 경우는 매출 증가율이 적어도 금리 수익으로 인해서 영업 외 수익이 개선되어서 경상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꼭 매출액 증가보다 자본의 증가가 큰 경우는 그게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와 같이 해서 살펴봐서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매출에 공헌하지 않는 자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 수입니다. 네 번째가 종업원 수. 종업원 채용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죠. 보통 장기적인 시야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시야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종업원 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은 어떻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종업원 수가 줄어드는 거죠. 갑자기. 그런데 종업원 수가 가다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거니까 그 기업이 조금 장래성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종업원 수. 그 다음에 그 실수죠. 실물의 그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그 판매 대수라든가 생산 대수의 변화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그 추세 분석입니다. 손익계산서 추세 분석을 할 때 경영 기본 지표에 대해서 그 추세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영 기본 지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의 그 매출과 손익에 대한 그 추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경영이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건전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효율적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인지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건전한지에 대해서 이 손익의 추이로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고찰을 통해서 이익의 출처죠. 이익의 출처와 손실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익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 수 있고요. 손실의 출처가 어딘지, 어디에서 손실이 나고 어디에서 이익이 났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그 이익의 원천은 본업과
이익의 원천, 이익의 출처죠. 이익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볼 때 그 이익의 원천은 그 본업과 본업 이외의 업무, 본업이죠. 영업이죠. 영업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본업 이외의 업무, 금융수지나 잡손익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시 손익이 있죠. 손익, 손실과 이익, 특별손익으로 구성이 돼요. 이익의 원천은. 여기서 본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본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영업의 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본업. 음. 자,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의 본업은 뭐예요?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바로 본업이에요, 본업. 근데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데 주 목적인데 금융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본업.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테크 투자가 아닌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바로 본업입니다. 본업. 본업. 자,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의 그 추세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영업이익, 경상이익, 세전 당기 순이익의 그 변화를 봐요. 영업이익은 경상 수익에서 경상 비용,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경상 수익이죠. 경상 수익 들어오는 거 매출액, 판매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거죠. 매출 원가를 빼면은 어, 매출액 이익률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요. 그 비용을 빼주면은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그리고 판매 관리비, 판관비를 빼주면은 순수한 그 본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이 영업이익의 추세를 보는 거죠. 영업이익은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리고 판매 가격이죠. 예, 판매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원가와 판매 관리비죠. 원가와 요 판매 관리비가 감소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커지죠. 영업이익은. 그래서 증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분석을 했는데 요게 너무 크다. 그래서 이익이 정체하고 있는 이유가 가격은 일정한데 만약에 이 원가와 판관비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다면 가격 올리면 돼요. 그런데 다른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원가를 줄이고 그다음에 판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조정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겠죠. 영업이익에다가 더하기 영업외 손익. 영업이익이 있죠. 거기다가 더하기 영업외 손익. 배당금이나 사채 이자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은 바로 경상이익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경상이익. 그리고 경상이익에다가 임시손익인 특별손익을 가감을 하면은 세전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산출할 수가 있어요. 해서 영업이익의 그 변화 혹은 경상이익의 그 변화, 그 추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익력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손익의 원천과 손실의 원천이 어딘지를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추세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어서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의 그 추세 분석입니다. 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그 대차 대조표는 어, 기업의 그 기업의 총 자본이 어떻게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지를 이 대차 대조표의 차변, 즉 자산에 부여해서 알 수 있어요. 자산에서 보면은 총자산이 있고 전체 총자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죠.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의 차변과 자산에 비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기업이든지 가능한 한 자본 조달 비용이 낮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을 하려고 해야 조달해서 기업을 경영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자금은 회사의 목적에 비추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배분이 돼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이 있죠. 자기 자본과 부채, 대차 대조표에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인의 대변에서 보시면은 그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타인 자본과 보통 자기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이 조달한 자본이 조달한 자본이 어, 자산에 어떻게 투자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이 추이를 보통 대차 대조표에서 이 추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추이, 총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총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었죠. 차변 대변에서 총자산이죠. 이게 총자산. 이건 총자산이고 차변 대변이 있어요. 그러면은 총자산과 총자본은 같아요. 그러면 부채가 있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부채. 이거는 빌려온 자본이죠. 그리고 어,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자기 자본 뭐 해서 자본. 그러면 이거는 총 자본입니다. 총 자본. 이게 같아요. 같아. 총 자본. 이렇게 같죠. 그럼 자산이 있으면은 이게 자산인데 뭐 유동자산이 있고요. 유동자산. 그다음에 고정자산이 있죠. 고정자산. 요게 요게 이와 같이 자산 어, 총 자본이 자산에 어떻게 투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차대비를 통해서. 그래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그 추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부채와 그 자본의 추이를 보는 거죠. 추이를. 그리고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추세 분석에서 유의할 점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분석 기간 동안에 수치의 흐름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하거나,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찾아내서 마크를 하는 겁니다. 마크. 왜 증가했는지 갑자기, 혹은 왜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마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원인을 규명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규명했을 때 그게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추세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입니다.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뭐 수익력이라든가 뭐 안정성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비율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 먼저 수익력 분석이에요. 수익력 분석. 수익력 분석. 비율을 통해서 수익력 분석이에요. 앞에 우리는 경영 기본 지표에서 매출액 혹은 뭐 손익계산서에서 그 이익의 원천 등등에서 그 이익을 통해서 수익력을 봤는데 매출액 가지고 우리가 수익력 경영 기본 지표 그 다음에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표 추세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판단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수익력이죠. 기업에서 수익력. 자, 대차 대조표의 자산 구성이 아주 중요한데 자산 구성이 자본을 조달해서 그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자산 구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바로 수익에 공헌하는 최적의 자산 구성이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부채,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죠. 자본을 조달을 해서 자산을 구성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자산 구성이 수익에 공헌하는 최적의 자산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력은 투하 자본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이익을 했는가라는 그 자본 이익률로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익 산출이에요. 이익 산출로 보통 그 수익력을 봐요. 수익력을.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익이죠. 이익.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익의 그 비율로 보통 수익력을 우리가 봐요. 그 자산 구성은 당연히 자산 구성은 당연히 어떻게 수익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적으로 자산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분자에는 여러 가지가 이익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액 총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경상이익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매출액 총이익부터 단기 순이익까지 그 몇 단계의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분모도 자본에도 자본금이 있고 자기자본도 있고 뭐 경영자본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총자본도 있고요. 해서 요 자본이익률은 이 조합에 의해서 성립이 돼요. 이 조합. 분모와 분자의 그 조합에 의해서 무슨 그 이익률이 그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익으로 일단 보시고 자, 그러나 경영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영 효율이죠.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요 다음 지표입니다. 다음 지표. 경영 효율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보는 그 지표로서 총자본 영업이익률과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총자본이죠. 기중 평균 총자본 투하한 총자본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나 산출했는지, 그러니까 영업이익, 본업에서 이익을 얼마나 산출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투하된 총자본, 총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 본업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창출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요거는 본업이고, 이거는 전체죠. 본업과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그 전체 이익이죠. 창출을 나타내는 거고. 기업가는 제한된 자금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죠. 따라서 요 자본 효율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 비율이. 총자본 영업이익률, 총자본 경상이익률. 요게 뭐예요?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종합지표예요.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종합지표. 기업의 수익력을 보려면은 이익률, 총자본 영업이익률,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보시면 돼요. 자,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한 총자본, 기업의 종합적인 이게 수익력을 나타내는 종합지표로서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몇 년간의 추세로 보는 거죠. 이거를 단년도가 아니라. 총자본 경상이익률은 기준평균 총자본 기중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해서 총자산에 대해서 산출된 이익을 전체 그 산출된 이익을 나타내는데 요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두 가지로. 요거를 어떻게? 첫 번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총자본 회전율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매출액 경상이익률에다가 총자본 회전율을 곱해주면은 총자본 경상이익률이 돼요. 이익률이 돼요. 요거잖아요. 기중에 투하된 그 총자본, 자산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나 산출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요거 총자본 경상이익률이죠. 이익률이에요. 자,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뭐냐면은, 매출액에 대한 산출된 이익을 나타내요. 요게, 요거죠, 요거. 매출액 경상이익률.
그 다음에 요 총자본 회전율은 투하된 자본이 얼마나 회전이 됐느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요 매출액을 매출액을 올렸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 평균 자본에 대한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매출액. 이렇게. 이와 같이 총자본 경상이익률은 요 두 가지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총자본 회전율을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뭐를 높이면 돼요? 자, 2번 요거 2를 높이거나 즉 매출액 경상이익률이죠. 요거를 높이거나 혹은 회전율을 높이면 되죠. 회전율. 회전율 높이면 돼요. 커피 매장 운영하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죽 치고 앉아 있어요. 회전이 안 돼. 그럼 매출액이 늘어나겠어요? 회전율을 높이려면 마시고 바로 나가고 마시고 바로 나가고 그래야 그 투하된 자본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총자본 회전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거를 높이거나 이걸 높이면 돼. 아니면 둘 다 높이면 더 좋죠. 그러면은 이게 증가하겠죠. 총자본 경상이익률은. 그러니까 이를 높이거나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높이거나 총자본 회전율을 높이거나 그러면 돼요. 자, 이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이익의 폭을 크게 해야 되겠죠. 매출액에 대한 이익이니까. 이익의 폭을 크게 해야 되겠죠. 이익의 폭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되겠죠.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하거나,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3, 회전율 높이려면은, 이건 뭐예요? 적은 자본으로 가능한 한 생산을 많이 해서 판매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적은 자본으로 가능한 한 생산액을 높여서 판매 방안을 추진을 통해서 매출액을 높이면은 요 회전율이 높아지겠죠. 회전율이. 혹은 요 두 지표 전부 다 높이면 돼요. 어쨌든. 그러면은 경상이익률은 증가하겠죠. 자,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기업의 총자본 경상이익률이 이게 정체하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걸 높여야 돼. 그러면 뭐를 분석해야 돼? 요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출액, 경상이익. 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총자본 회전율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회전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회전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원가가 너무 이게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인데 원가가 너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조달처를 바꾸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이익의 폭을 크게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요 흐름 총자본 경상이익률 수익력 종합지표, 수익력의 종합지표인 요 수익력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가 크게 줄어들고 있거나 뭐 늘어나고 있거나 할 때 그 원인을 갖다 어느 원인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요게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요게 줄어들고 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수익력을 볼 때 요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출액 관련 이익률, 뭐 여러 가지 이익률 혹은 비용률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기업이라는 몸에 대한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체에 대한 검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동체, 그 몸이죠. 양손, 뭐 양발, 피부색까지 대략적으로 그 기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경영 기본 지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건강도, 수익력이죠. 그 수익력을 통해서 그 건강도의 종합 지표로서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통해서 어떻게 장기에 그 몸속의 장기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매출의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환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순환기가 어떤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총자본 회전율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 진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경영 기본 지표와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통해서 몸에 대한 관찰 검진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거고요.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경영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장기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위라든가 뭐 장이라든가 간장이나 췌장 등등
보다 상세하게 각각의 그 좋고 나쁨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경영 진단이고요. 경영 기본 지표, 총잡은 경상 이익률, 건강도를 수익력이죠. 이게 수익력. 수익력을 보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보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매출액 관련 이익률과 원가 비용률 분석이에요. 매출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률, 그 다음에 원가 비용률이에요. 원가 비용률. 기업은 매출액 경상 이익률, 매출액 경상 이익률, 다시 말씀드려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할 때 이익의 폭을 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매출액 경상 이익률이죠. 매출액 경상 이익률. 이익의 폭을 크게 하는 것. 어느 기업이든지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할 때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업은 요 매출액 경상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본업에서 자 매출액 경상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본업에서는 매출액 원가율, 그 다음에 매출액 판관 비율, 본업에서 매출액 원가율, 그리고 매출액 판관 비율, 그리고 본업 외에서는 매출액 영업의 차손익률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출액 원가, 매출액 대비 원가도 줄이고, 자 매출액 대비 판관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영업외 손익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써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률을 갖다가 매출액 대비 이익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액 경상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이 비용을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요 경상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매출액 경상 이익률은 100에서 원가율, 매출액 원가율, 판관비율, 매출액 영업이익 차손이익률 요거를 빼주면은 요 경상이익률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회전율 분석이죠. 회전율. 그 다음이. 그러니까 수익력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력을 요 경상이익률을 통해서 수익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입니다. 그러니까 총잡은 경상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의 경상이익률을 높여야 되죠. 그리고 매출의 경상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방금 전에 봤던 그러한 그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잡은 경상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회전율을 높여야 돼. 회전율. 잘 그 자산을 운용을 해야 돼요.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팔아야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 그 회전율이 높아지겠죠. 총잡은 경상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요 회전율 분석이죠.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요 회전율 분석을 통해서 자산이 수익을 실현하는데 잘 이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투하한 자산이 수익을 실현하는데 잘 이용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회전율 분석을 통해서. 자, 총잡은 회전율은 기준 평균 총자본에 대한 그 매출액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 봤어요. 수익력 분석할 때. 자, 경영자는 매출액 이익률을 높임과 동시에 앞에서 우리가 총자본 경상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매출액 이익률을 높여야 되죠. 이익률을 높이려면 비용을 줄여야 돼요. 비용을. 동시에 이 총자본 회전율을 높여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자본 경상 이익이죠. 총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익의 그 산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의 이익률을 높임과 동시에 총자본 회전율을 높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적은 투자로 최대한의 그 생산과 매출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업에 따라서 이 총자본 회전율에서 차이가 나며 어떻게 하면은 요 총자본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요 총자본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회전율에 대해서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의 모든 항목과 매출액의 관계 비율을 구하면 돼요. 회전율, 총자본 회전율과 관련해서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의 모든 항목과 매출액의 관계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돼요. 자, 회전율이 악화하는 원인. 자, 회전율이 만약에 악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은 그 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이라든가 혹은 재고 자산의 불량 재고가 있거나 혹은 고정 자산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매출에 공헌하지 않는 등등의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매출 채권. 그리고 재고 자산에 불량 재고가 있어. 그리고 고정 자산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있어. 매출에 공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회전율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총 자산의 회전율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업의 그 각 자산을 잘 회전시켜서 수익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수익과 연결시켜야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력도 총 자본 경상 이익률도 높아지겠죠. 수익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매출액 이익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요 매출액 이익률을 높이려는 노력,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통해서 이익을 폭을 크게 함으로써 요 매출액 이익률을 높임과 동시에 총자본 회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총자본 경상 이익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산을 잘 회전시켜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함으로써 자산을 잘 회전시켜서 수익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기업의 재무구조 분석인데 보통 이 재무구조는 백분비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보통 분석을 합니다.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그 지불 능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무 상태의 그 안정성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불 능력이나 재무 상태의 그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 시점에서 대차 대조표 중에서 어떤 자산 과목의 부채 자본 과목과의 그 비율, 그 자산 과목과 부채 자본 과목과의 그 비율을 봅니다. 즉 대차 대조표 상호 간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가하면 돼요. 상호 간의 비율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당좌 비율이 있고요. 당좌 자산, 그러니까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 비율이죠. 당좌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별도의 판매 과정 없이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갖다 당좌 자산이라고 그래요. 당좌 자산, 현금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자산, 매출 채권, 미수금, 미수 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당좌 자산. 그러니까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재고재산을 제외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한 것으로서 유동부채에 대한 지불 능력을 나타내요. 이 비율은. 당좌 비율은. 자,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재고재산을 제외한 거죠. 당좌 비율은.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한 거예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한 것으로서 유동
부채에 대한 지불 능력이죠. 지불 능력. 요 비율은 요 비율이 클수록 당좌 비율이 클수록 기업의 단기 부채 지급 능력이 좋은 거죠. 부채에 대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으면은 당연히 지급 능력이 큰 거죠. 100% 이하다. 그러면은 부채는 유동부채가 분모니까 요게 그리고 요거니까 이게 이게 더 크면은 위에 자산보다 그러면은 자산이 적은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현금이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 이상이면은 양호한 것을 보통 판단을 해요.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면은. 그다음에 유동 비율이 있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유동 자산이죠.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에요. 유동자산인데, 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뉘어져요. 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그 차이는 현금화 단계, 즉, 그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이 없이 바로 현금화가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높아요. 하지만 재고자산은 판매를 통한 현금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이 재고 자산은. 그래서 단기에 이 유동 비율은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를 비교한 거예요.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클수록 기업의 단기 부채 지급 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 유동 비채에 대한 그 유동 자산의 비율이 1.5배 내지 2배, 즉 150% 내지 200% 이상이면은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요 비율이. 그다음에 고정 비율. 고정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그 고정 자산의 그 비율을 나타내요.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서 산출한 비율이 바로 고정 비율이에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100% 이내가 바람직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요 자기 자본에 대한 고정자산 비율이죠. 그리고 고정 장기 적합률이 있어요. 요 고정 비율로 이렇게 보통 100% 이내가 바람직한데 고정 장기 적합률은 자기 자본과 고정 부채에 대한 고정 자산 비율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고정 자산은 고정 비율인데 그 플러스 자기 자본 플러스 고정 부채죠. 고정 비율의 그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액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거액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그 부족한 자금을 일부 타인 자본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충당을 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장기 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갚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장기 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의 그 비율이 바로 요 고정장기 적합률이에요. 그러니까 거액의 설비 투자라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고정 비율이 아니라 요 고정 장기 적합률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정 자산의 구입을 위해서 조달된 자금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죠. 때문에 이 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고정자산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조달을 할 때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장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 즉 단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금으로 조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안정성을 생각해서. 해서 요 고정 장기 적합률은 기업이 보유한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자기 자본과 장기 자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고정 장기 적합률은. 그러니까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한다 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고정자산 구입을 위해서 조달된 자금이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할 그 유동부채에 의해서 조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요게 100이고 요게 100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이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비율이 100이 되겠죠. 100이. 그런데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00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 고정자산의 100은 자기자본과 고정부채로 조달이 된 거고 그 나머지 100은 단기자본으로 조달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1년 이내에 즉 고정자산 구입을 위해서 조달된 자금이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할 그 유동부채에 의해서 조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단기 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는. 자, 자기자본과 고정부채가 아니라 단기 부채의 그 조달을 통해서 단기 부채의 조달을 통해서 요 고정자산을 조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채무상환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채무상환의 압박을 받게 돼서 어떻게 흑자도산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흑자도산. 흑자인데 도산할 수도 있어요. 흑자인데 왜? 단기 채무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고정장기 적합률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자본 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100% 넘으면 안 좋은 거죠, 당연히. 100%보다 낮아야 돼요, 이 비율이. 안 그러면 단기 채무 상환 압박을 받아서 흑자인데 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흑자인데.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자기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이죠. 자기자본 회전율. 자, 자기자본 회전율은 자기자본에 대해서 매출액 비율이죠. 자기자본 대비 매출액 비율인데, 자, 자기자본과 순매출액과의 그 관계를 표시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일정 기간 동안 몇 번 회전했는가를 나타내는 그 자기자본의 회전 속도를 표시한 비율이에요. 이 자기자본 회전율은. 자, 이 비율에 의해서 그 자기자본의 활용도 100을 투자했는데 매출액이 100이다 라고 하면은 회전율은 100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200이다 그러면 회전율이 200. 2배 회전한 거죠. 2번 회전한 거예요. 그 활용도, 자기자본의 활용도를 측정, 검토하여 어떻게 그 활동성의 양호 여부, 자기자본의 그 활동성의 그 기업의 활동성이죠. 활동성의 양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의 이용도, 즉 자기자본의 활동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 즉 효율성이죠. 자본의 효율성, 자본의 활용도, 그 활동성, 효율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요. 자기자본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일정한 표준 비율이 없어요. 그 당해 기업의 그 과거 평균 비율, 과거의 비율에 비해서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든가 하면 문제가 있겠죠. 또는 동종 같은 업종의 같은 규모의 기업의 실제 평균 비율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면 돼요. 한국은행이나 혹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기업 분석 지표에 보면은 그 동종업계의 그 평균 비율을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혹은 그 비슷한 기업을 갖다 비교 분석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 자기자본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수익성 증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거니까 수익 증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 비율이 현저히 높을 경우, 너무 높아, 현저히 높을 경우는 외상 매출의 과대 현상, 외상 매출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과대 현상. 또는 자기 자본의 과소라는 자기 자본이 너무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타인 자본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그러니까 외상 매출의 과대 현상이나 또는 자기 자본의 과소라는 재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을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현저하게 높을 경우는 요 외상 매출의 그 과대한지를 봐야 되고요. 혹은 이게 아니라면은 자기 자본의 과소도 봐야 돼요. 너무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자본이. 그러면은 재무 위험도 이러한 그 매출 과대, 외상 매출의 과대 혹은 자기 자본의 과소라는 요 재무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만 합니다. 요 자기 자본 회전율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분석이에요. 성장성. 성장성을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수익력을 봤고요. 수익력 분석. 첫째, 총 자본 경상 이익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 총 활동 자기 자본 회전율을 통해서 활동성을 분석을 했어요. 활동성. 자기 자본으로도 하고요. 이 활동성을 분석을 할 때 보통 여기서는 지금 자기 자본만 표시를 했는데 분모에 총 자산 대비 매출액으로도 해도 돼요. 총 자산에 대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죠.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자기 자본이 아니라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에서 총 자산 대비 매출액해서 총 자산 회전율 혹은 유형자산 대비 매출액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매출액, 유형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로도 봅니다. 이 활동성을 볼 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인데 성장성을 볼 때는 보통 그 총자산 증가율로 보통 많이 봅니다. 총자산의 그 증가율을 통해서 보통 성장성을 분석을 해요. 성장성. 혹은 매출액 증가율로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장성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이 자산의 증가율을 통해서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총자산이 기초 총자산이죠. 기초 총자산. 기초에 비해서 기말의 그 총자산의 그 증가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성장성을 갖다가 보통 분석을 합니다. 이상 일반적인 경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경영 기본 지표를 통한 그 대략적인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거였죠. 매출액, 경상이익, 뭐 총자본, 종업원 수라든가 실물 수량.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인데 먼저 손익계산서의 그 추세 분석. 기업의 그 이익의 원천을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대차 대조표의 그 추세 분석이었죠. 자산의 추이나 혹은 부채 자본. 이 조달한 자본이 자산에 어떻게 투하가 되어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요 재무상태표,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요 비율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비율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력, 첫 번째가 수익력이죠. 수익. 투하한 자본에 대해서 그 이익을 나타내는 그 수익력. 특히 중요한 것이 총자본 경상이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총자본 경상이익률. 모든 기업은 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요 투하한 총자본에 대한, 총자산에 대한 경상이익률. 그래서 요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기업은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높이거나 혹은 회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서 보통 이러한 그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높이거나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활동성이에요. 그 회전율이죠, 회전율. 투하한 자본에 대한 그 매출액 비율인데 투하한 자본에 대해서 그 매출액을 얼마나 올렸는지 그 회전을 얼마나 투하한 자본을 얼마나 회전을 시켰는지를 보는 그 총 매출액 대비 자산 대비 투하한 자산 대비 매출액
그 자기 자본 대비 매출액으로도 볼 수 있고요. 자기 자본 회전율이 되겠죠. 활동성. 그 자기 자본 대비 매출액. 그 다음에, 요, 회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매출액뿐만 아니라 총 자산 대비 매출액으로도 우리가 요 회전율을 보는데, 특히 그 자기 자본 대비 매출액이 너무 큰 경우, 현저하게 큰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율 분석에서 세 번째가 재무구조 분석인데 그 위험성이죠. 위험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험성. 당좌 비율, 뭐 유동 비율, 그다음에 고정장기 적합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위험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성장성이죠. 성장성 관련해서는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려면은 그 총자산의 증가율을 보시면 돼요. 총자산의 증가율. 혹은 매출액 증가율도 우리가 성장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요 총자산 증가율을 가지고 성장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경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 주요 세 번째 파트 주요 경영 분석 지표인데 이 부분은 그 경영 관련 그 지표를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앞에 우리가 그 경영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이 뒤에서 여기 지금 기본적인 그 관련 지표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 놨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은 여러분한테 이 자료를 제공을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관련 지표, 안전성, 뭐 유동성 관련 앞에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추가해서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 제시를 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뭐 유동 비율 아까 나왔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익성 관련 지표 이것도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관련 지표, 자산 증가율로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총 자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다 뭐 상세하게 이렇게 나눠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매출액 증가율, 뭐 유형자산 증가율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성 관련 회전율이죠. 회전율 앞에 설명드렸던 거. 아까 앞에서는 자기 자본 대비 매출액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총자산으로도 혹은 유형자산으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요 의미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관련 지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현금 흐름 관련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현금 보상 비율이라든가 금융 비용 보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의미 한 번씩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안정성 비율 뭐 이런 것들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식 관련 분석 지표도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그 의미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앞에서 퍼가 나왔죠. 그 다음에 PBR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영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보통 추세 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거 경영 기본지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이러한 그 방법으로 보통 경영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경영 분석을 할 때는 한 기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경쟁기업, 두 개의 기업 내지 세 개의 기업을 선택을 해서 비슷한 규모의 경쟁기업, 동종업종의 경쟁기업을 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교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 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비교 분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비교할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평균 비율을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통해서 공시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지표를 그 평균 비율이라든가 평균 그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영 분석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경영 분석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를 읽는 방법 재무제표를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 지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경영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면은 여러분한테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취업을 하거나 혹은 뭐 기업을 운영을 하거나 혹은 투자를 할 때 조금만 공부하면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요 경영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뭐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